네, 문재인 대통령 조금 전에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세 개 부처의 장관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임으로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내정을 했습니다. 네, 관련 정치권 이슈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개각이 단행이 됐습니다.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고 그리고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이렇게 세 개 부처에 대한 개각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외교부 장관으로 내정된 게 제일 주목돼 보이는데요. 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막 출범하는 시점에 맞춰서 왜 하필이면 정의용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될 때도 그때도 이제 군 출신이 아니라 외교관 출신이 안보실장에 임명됐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주목을 받았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카드가 결국은 북미 대화를 주도하기 위한 하나의 카드였다. 뭐 이런 평가가 훗날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그것처럼 이번에 다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 민주당 정부가 미국에서 북미 협상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이게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 특히 미국과의 관계들을 주도적으로 풀어나가는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는 인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는 그 안정감의 방점이 찍힌 인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용 지금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사실 굉장히 정통 외교관료 출신이거든요. 외교부에서 국장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교부 대사로 제네바 대사로 나갔다가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한 번 했었고 17대 때. 그러니까 그리고 대미통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에 주는 시그널이 안정감 있게 가겠다. 우리 이제 어쨌든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기조를 보고 우리도 북한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한번 조절해 나가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차원에서 아마 예상에서 없던 강경화 장관을 경질하면서 정의용 실장 카드를 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의 이제 이번에 중소기업벤처부하고 그다음에 문화관광부는 현역 의원들을 임명함으로써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엊그제 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조하신 것처럼 좀 갈등 없는 전국을 좀 풀어가고자 하는 좀 그러니까 의사가 담긴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예. 아무래도 재선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일단 청문회 통과하는데 좀 아무래도 유리할 것 같고 그리고 당에서 그렇게 뚜렷하게 물론 황 의원 같은 경우는 친문 색채를 많이 냈다 이런 평가를 받고 또 국방이 간사했기 때문에 얼마만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이해도가 높겠느냐라는 좀 그 의구심이 있겠으나 그건 뭐 청문회 과정에서 설명하면 될 일이고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좀 야당과의 소통 그다음에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서 그렇게 좀 무난하고 안정감 있는 인사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인사의 전 키워드는 안정감의 방점이 찍힌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개각 내용 짚어봤지만 이렇게 후임 장관 인선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박영선 중기부 장관도 조만간 출마를 공식 선언. 서울시장이겠죠. 예.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여권의 이제 보궐선거 분위기도 조금 더 달아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봐도 되겠습니까? 민주당 보궐선거 분위기는 그렇게 달아올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민주당은 최대한 안정감 있게 이번 선거를 끌어가는 게 제일 1순위 목표가 될 수밖에 없고요. 네. 야권은 여러 가지 이제 판을 흔들 만한 요인이 있는데 여권의 경우에는 그럴 만한 요인을 갖고 있지 못하고요. 뭐 외부에서 누구를 영입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지만 사실 그것도 좀 무리한 카드였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여권은 지지층을 얼마나 확실하게 붙잡고 가는 선거냐 예. 이 부분이 제일 관건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최대한 안정감 있게 선거를 끌고 가고 또 과거에 대한 평가보다는 평가를 받는 시간이 되긴 했으니까요. 평가보다는 미래에 대한 새로운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선거의 모습들을 띌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보면 역으로 생각하면 야권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번 선거에 그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선거다. 네. 야권은 뭐 반문 연대를 만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야권이라고는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그리고 또 제3지대에 머물고 있는 후보들 군이 또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선거판 안에서 그런 후보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야권은 지금 많이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안철수 대표와 과연 단일화가 될 거냐가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안철수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경선에 참여하게 해달라 국민의힘에 요구를 했는데 당은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고 그렇죠. 김종인 위원장은 일거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안철수 대표가 이제 중반 승부수를 한번 던진 것으로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 모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그때 이제 출마하면서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 형태를 갖춰서 당적이 없더라도 참여해서 우리가 완샷 경선을 하자. 사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안철수 대표가 처음부터 생각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처음에 여론조사 지지도가 높고 이렇게 쭉 오는 과정에서 본인 주도로 이 전국을 단일화 국면을 끌어갈 수 있다고 봤는데 지금 네. 갑자기 김종인 위원장이 앵글을 국민의힘 내부 경선으로 돌려버리면서 안철수 대표와 거의 버금가는 오세훈, 나경원 이런 이제 이른바 유력 주자들이 등판하는 바람에 예.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자기가 앵글 밖으로 벗어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본질적으로 저는 이 카드가 이제 길게 이야기하면 저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전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어떤 질문에도 답할 수 있는 딱 하나의 승리 키워드를 우리가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철수 대표의 방점은 이기는 후보가 누구냐라는 데 방점이 찍혀진 거죠. 예. 이기는 후보를 뽑자라는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제1야당의 어쨌든 기득권이라기보다는 제1야당의 어떤 그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우리가 저버릴 수는 없다라고 기호 2번을 후보를 뽑은 다음에 우리는 일합을 겨루겠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데 저는 다만 이 과정 자체는 어쨌든 단일화의 불씨를 살려내면서 더 에너지를 가져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다만 예. 여기에서 이게 이제 감정 싸움으로 치닫거나 이제 이 선을 벗어나는 이른바 경기장을 룰을 벗어나는 그런 위험한 행동들이 올 때 국민에 주는 피로감이라든가 야권 단일화에 대한 어떤 정치공학적 계산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봐서 예. 지금 이제 공을 던진 만큼 국민의힘이 이 공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아마 중진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뭔가 안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좀 성실하게 응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내부 기류도 좀 있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한번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 좀 뭐 선거가 그래도 꽤 남았습니다만은 생각하시기에 단일화가 그래도 이렇게 잡음이 있어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결국에? 단일화가 100%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나경원 의원도 얘기했잖아요. 출마하면서 단일화는 그건 뭐 상수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고 안 대표가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네. 그런 이제 맥락의 이야기를 했어요. 예. 나경원 의원도.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도 지금 버티고 있지만 예. 본인은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당의 후보를 만들어내는 건 자기의 의무라고 생각하겠죠. 예. 그러니까 단일화는 3월 초로 가되 그래서 저는 관건을 이렇게 봐요. 안철수 대표가 지금의 지지율이 한 20% 이상을 여러 가지 추세를 종합하면 넘나들잖아요. 15%에서 20% 지지도를 2월 말까지 유지할 수 있다면 예. 안 대표에게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그러나 한 달 동안 국민의힘이 이제 경선이 주목도 받고 예. 안 대표의 입장에서 정책 행보를 할 텐데 이런 것들이 과연 본인의 어떤 이니셔티브를 쥐고 가는데 얼마만큼 힘을 가지겠느냐. 이게 앞으로 한 달이 저는 남은 관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환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김종인 위원장은 굉장히 강하게 거절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결국 네. 단일화까지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단일화를 전제로 해서 후보를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일화를 할 것이라고 말해도 안 되는 겁니다. 단일화를 전제로 할 거면은 뭐하러 후보 만들겠습니까? 후보 만들어야 될 이유나 명분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단일화를 생각하지 않고 가겠다고 하는 전제를 갖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뭔가 사력을 다하든 전력 투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더군다나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수의 땅이 제일 넓어요. 그러니까 보수의 땅이 제일 넓은데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입니다. 그러면은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해서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 보수의 땅을 가지고 와야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제일 큰 지분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이 뭐하러 안철수 대표한테 끌려다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땅이 물컹해지지 않고 단단하게 굳으면 그다음엔 안철수는 오히려 변수로 얹으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못 먹는 감 찔러나 보는 식으로 이렇게 쿡쿡 찔러가지고 지금 판을 흔들어 놓고 판을 흐트러뜨리고 나중에 그게 먹는 감이라 할지라도 못 먹게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거에 끌려다닐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무슨 뜬금없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그냥 단칼에 내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보궐선거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어제 진행된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진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역시나 정치적 중립성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 김 후보자의 답변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요? 그러니까 김 후보자 어저께 굉장히 아주 원칙적이고 네. 중립적인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어제 저희 청문회를 보면서 느꼈던 기준은 그겁니다. 야당의 기준은 정치적인 중립성을 보장받겠다. 이 자리에서 확약받겠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은 공수처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공수처장으로서 정말 당신이 이 출범 의미를 이해하느냐라는 쪽에 이제 서로 양쪽의 포인트가 잡혔어요. 예. 그런데 김진욱 후보자가 굉장히 중립적으로 답변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야당 의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뭐 제가 편향되게 할 이유도 없다라는 아주 그런
아주 정무적 감각이 담긴 발언도 이제 쏟아냈는데 어쨌든 예. 중요한 거는 저는 인사라고 봐요. 그러니까 처장 제청권부터 얼마만큼 본인이 소신대로 할 것이냐. 예. 처장이 처장이 차장을 제청하면은 예.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네. 나중에 인사위를 꾸릴 때도 어쨌든 처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여기에서 정말 공수처가 중립적이고 그다음에 본인은 검찰 출신은 받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사통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전직 검찰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색채 없이 꾸리면서 또 전문성이 담보된 사람들을 역량 있게 포진시키느냐. 이 인사의 라인을 보면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게다가 이제 2달 정도 선택이 끝나면 4월쯤으로 제가 예상합니다만 아마 1호 사건이 나올 가능성이 네. 높아요. 여기에서 저는 앞으로 공수처의 운명이 달려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공수처가 정말 옥상옥이 아니라 권력을 감시하는 기구가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야당의 주장대로 정말 이거는 야권 봐주기에 대한 문개기 수사하려고 가져온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걸 보여줄 수 있을 거지. 그건 이제 기로에 섰는데 예. 어제 김진욱 처장의 답변 태도나 어떤 의지로 봐서는 본인이 인사를 잘 꾸려내겠다. 그래서 네네. 아주 원칙도 제시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러면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인사하는 차장 인사라든가 모든 이제 수사관들의 인선 폭을 보면은 예. 처장이 앞으로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세 달 안에 결정이 날 것이다. 그렇죠. 네. 그렇군요. 예. 그 차장 인선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는데 김 평론가께서는 어제 답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뭐 야권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계속 의심하고 있지만 네. 김진욱 후보자가 참 판사스럽다. 그러니까 판사는 사실 정적으로 색깔을 잘 안 띠잖아요. 그리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 좀 신중하고 자신의 의견을 잘 얘기를 안 하는 편인데 김진욱 후보자가 딱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원칙적인 답변만 했고 야당에서 자꾸 유도신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딸려가지 않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냥 답변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로 볼 때 뭐 야권에서는 비토권이 삭제된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 공수처장이 임명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여권에 유리한 수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의심하고는 있는데 예. 물론 뭐 야권에서도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건 아니라고는 생각되지만 김진욱 후보자가 그렇게 할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 그리고 제가 뭐 누누이 그런 얘기를 하지만 검찰총장 인사보다 훨씬 더 중립적인 인사예요. 공수처장 인사하는 거 보면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검찰총장은 많은 검찰 출신 인사들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거잖아요. 지명하고 난 다음에 인사청문회 통과하면 그다음에 검찰총장 임명하는 건데 공수처장 후보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국회 산하에 두고 국회 산하에 둔 곳에서 야권이 다 참여하고 있는 추천위원회에서 2명 추천하면 대통령은 2명 중에 1명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똑같이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공수처장 입장에서는 대통령한테 별로 빚이 없는 겁니다. 국회에 빚이 있으면 빚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수처장이 굳이 현 정권이 이쁘다 밉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공수처를 끌어갈 이유가 별로 없다. 그래서 뭐 1호 사건을 뭐 윤석열 검찰총장을 1호 사건으로 삼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저는 지켜보면 아시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예. 공수처란 기구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수처와 검찰의 관계도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공수처법을 유심히 살펴보면 알지만 그 힘의 우열 관계에서 보면 공수처는 진짜 순천지청 규모밖에 안 되는 조직이에요. 예, 예. 이런 조직하고 어떻게 검찰하고 같이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수처가 제대로 된 자기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다. 굳이 검찰이 공수처를 이기려고 할 이유도 없고 공수처가 검찰을 이기려고 할 이유도 전혀 없는 조직이다. 그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궁금한 게 지금 공수처장 말씀하신 것 중에 차장을 누구로 임명하느냐에 대한 질문도 어제 나왔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왜 공수처장도 중요하지만 차장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장이라는 게 사실상 이제 수사를 지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차장은 처장이 임명을 사실 처장은 그래도 국회 우리 청문회를 거치잖아요. 예, 근데 예. 차장은 처장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이에요. 예. 말하자면 코드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저께 답변에서 야당 의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민변 공수처가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네. 이제 차장은 검찰이든 비검찰이든 다 고려하겠다라고 한 것은 제가 보기에 이제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제가 그 한간에서 우려하는 혹시 코드 인사를 통한
어떤 그 공수처 회장이 여권과의 밀접한 관계 이런 것들에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나는 검찰은 수사관은 안 받겠지만 차장은 검찰 출신을 받을 수도 있겠다. 네네. 그러니까 이건 내가 지켜봐달라. 내가 어떤 선택하는지 지켜봐달라. 이렇게 자신 있는 어조로 얘기하는 건 한다는 것은 차장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킴으로써 코드 인사라는 그런 말은 듣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 지켜봐달라고 했으니 지켜봐야겠죠. 진짜 뭐 어떤 식으로 갈는지는 본인이 어저께 청문회에서 그냥 그 좀 넘어가려고 답변한 네네네. 건지 아니면 정말 소신을 가지고 그렇게 방향성을 제시하는 건지 이 부분은 좀 지켜볼 만한 대목인데 제가 아까 예. 중요하다 말씀드린 것은 차장 인사와 수사관에 대한 그 인사위원회의 폭 그게 네.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시금석이 될 것이다. 저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알겠습니다. 뭐 예. 예를 들면 처장이 차장을 제청해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잖아요. 예. 그 처장을 이렇게 뽑아놓으면 처장이 중립적이면 차장도 중립적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켜봐야죠. 그건 너무 당연한 결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인사위원회를 둔다고 하는데 뭐 어제 장재원 의원이 아주 집요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네네. 물어보던데 인사위원회도 7명으로 꾸려야 되는 겁니다. 처장, 차장 그리고 외부 인사 1명, 그리고 야당 2명, 여당 2명 이렇게 네. 되는데요. 야당이 만약에 2명 추천 안 하고 또 시간 끌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공수처 검사를 뽑을 수밖에 없고 공수처 또 수사관도 40명을 뽑아야 되잖아요. 예. 처장, 차장 포함해서 검사는 25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만약에 야권에서 우리가 또 인선하는데 인사위원 추천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면서 1달, 2달, 3달 이런 식으로 끌고 가게 되면 예. 그러면 공수처가 계속 마냥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야당이 빠진 상태에서 그럼 우리는 그냥 가겠습니다. 제적의원 과반수면은 뽑을 수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해버리면 또 야당에서 이거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합니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부디 공수처장에 대한 인사검증 지금 했으니까 야권에서 공수처라고 하는 조직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점은 인정하지만 공수처가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는지는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출범하는데 협조하는 모습을 견제를 하더라도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맞다. 공수처 출범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안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저도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예. 어저께 국민의힘이 보여줬던 청문회에서의 모습은 현실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장을 지금 청문회에 왔는데 네. 공수처 출범한 거죠. 그러면은 예. 이걸 어떻게 현실을 부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저께 정치적인 중립성을 받음으로써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것으로 질문을 유도함으로써 제가 보기에 이 공수처 출범하고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2명도 야당이 저는 하는 게 저도 당연히 맞다고 보고 네. 저는 그걸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야당이 추천한 사람이 포함해서 안정적으로 차라리 꾸려내는 그것이 전략적인 야당의 또 선택지가 맞을 거라고 저는 봐요. 알겠습니다. 예. 공수처 이야기 여기서 매듭을 짓고요. 어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사면을 두고 한 발언을 두고 굉장히 논란이 확산하는 모양새인데 네. 정확히 어떤 상황인 겁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도 나중에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예. 유지의 발언을 한 거예요. 적절하지 않죠. 더군다나 그냥 한 명의 의원도 아니고 야당 지금 원내대표잖아요. 원내대표가 사면 문제를 얘기하면서 전직 대통령 사면을 얘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 예. 그냥 어떤 조건 걸지 말고 그냥 사면할 거면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본인은 원칙적인 얘기를 한 것이다. 그렇게 뭐 의미 두고 한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의미를 두고 얘기한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문 대통령도 나중에 가가지고 결국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때 가서 똑같은 처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는 예의에 좀 어긋난 것이다. 좀 금도를 넘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문 대통령이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뭐 야당에서는 독재다 이런 표현까지 사실 사용하고 있지만 저는 뭐 네. 동의하지 않지만 그렇게 정치할 것 같으면 뭐하러 검경 갈등이라든가 이럴 때 대통령이 그냥 싹 단칼에 정리하거나 이런 모습 왜 안 보였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한 번이면 정리할 수 있는 일들을 왜 그렇게 고통스럽고 불편한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왜 일들을 만들어 가겠습니까? 좀 그렇지는 않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예. 그것에 대한 믿음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권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정확한 워딩을 짧게 전달해드리면 전직 대통령이 되면 본인들이 사면의 대상이 될지 모르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늘 역지사지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호영 대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역지사지예요. 네.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했으면 좋지 맨 뒤에 않겠냐. 그 그게 사실은 입장, 주었는데 뜻이. 이제 이게 앞에 말을 따놓고 보니까 굉장히 전직 대통령도 감옥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비춰진 건데 네. 저는 어쨌든 말에 품격이 담겨 있어야 하니까 제가 늘 하는 말씀,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 그 품격의 품자가 입부자 세 개거든요. 그러니까 말의 품자를 가져라 이런 네. 얘기인데 전 그건 좀 아쉬운 대목이긴 하나 어쨌든 대통령께서 국민 공감대라든가 이런 조건을 얘기하니까 야당 원내대표가 좀 통 크게 통합이라는 것이 정무적 판단인데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표현을 한 게 저는 이렇게 좀 받아들여지기에 전달된 건 조금 주호영 대표가 조금 언어 선택을 조금 저는 부족하겠다고 보고 예. 역지사지 해달라라는 말을 결국 한 건데 이렇게 비춰진 거에 대해서는 좀 저도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알겠습니다. 저는 그 얘기 역지사지 얘기하니까 딱 네.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요. 뇌물 받아서 지금 징역 17년, 20년, 다 합치면 22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두 전직 대통령하고 역지사지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저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역지사지하라 아니, 그러면은 아니. 문재인 대통령도 역지사지하라 그러면은 당신이 입장을 바꿔놓고 그 생각해봐라 그러면 당신도 그런 상황 아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나 그러니까 이 마찬가지잖아요. 정부 들어서 사면된 서울시 광노현 전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죄명이 사후 매수죄였어요. 뇌물죄가 다를 게 사실은 없는 거였단 말이죠. 거긴 사면을 했잖아요. 예. 국민공감대 얘기했나요? 그러니까 제 입장은 야당 원내대표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였는데 다만 그 알겠습니다. 맥락상 전달이 좀 아쉽다. 저는 그거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김성환, 최수영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